But we do begin tonight with the breaking news from the Supreme Court. The nation's highest court late today agreeing to hea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claim of absolute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actions he took while in office. The move comes after a lower court, a federal appeals court, had unanimously rejected Donald Trump's claim. This move from the Supreme Court to decide this will delay the federal case brought by special counsel Jack Smith for Trump's alleged actions to overturn the election and January 6th. So tonight here, how soon could the Supreme Court decide this? And if they don't decide in Donald Trump's favor, 연방법원은 1970년대 이후 대통령 직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근거를 무효화한 적이 없었다. 2026년 1월 9일 워싱턴 DC에서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형사사안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기존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판결을 내렸다. 비록 기술적인 표현이었지만 말이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법률팀이 제기한 여러 공식 이해 신청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대통령 자사면책권 유효성에 대해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예외적인 성격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연방고등법원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판례를 최초로 확립한 것이다. 판결문은 어떤 공직자도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논리가 대통령이 재임 중 또는 퇴임 후 저지른 법적 위반에 대해 스스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명확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법적 문서는 즉각적인 절차적 범위에 국한되지만 대통령 직위의 기능적 권한 범위, 특히 헌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 사명원 조항의 해석에 관한 기존 지배적 기관적 이해를 전환시켰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문서 위조, 연방 절차 방해, 선거 개입 등 특정 범주의 위반 행위가 묵시적 면책 조항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법원은 특정 방어 전략이 시도해온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는 행정부의 특권을 직접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권한과 개인적 책임이 중첩되는 영역을 공식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판결의 핵심에는 삼권 분리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그 분리가 일반 형사법의 적용을 방해하는 방패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헌법의 문자적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지위가 행위의 주관적 요소가 정부의 전형적 권한과 무관한 경우 형사 추적을 방해하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결정의 독특함은 그 배경 상황을 살펴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여러 항소 과정에서 과도기 및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행해진 행위, 특히 정치적, 제도적 동기가 있는 행위는 보호받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추정 기준을 뒤집으며 보호를 주장하는 측이 아닌 책임을 묻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공직 수행이 기본적으로 형사 고발에 대한 예방적 방패 역할을 한다는 가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적 방향 전환은 진행 중인 사건의 전개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부 수장에게 적용될 법적 전략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판결이 발표된 시점 또한 제도적 파장에 기여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여러 소송이 중단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새 임기 종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정 범죄는 재임 기간 중에도 적어도 해석적 차원에서 여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법원은 그간 임기 기간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역학관계에 불확실성 요소를 도입했다. 비록 형 집행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중단되지만 유죄 판결의 유효성과 절차의 정당성은 무효화되지 않았다. 판결과 집행의 이러한 분리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전환점을 나타낸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결정은 지난 수십 년간 삼권 분립 간의 긴장 국면을 특징지었던 일련의 헌법적 논쟁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에 대한 수사나 1990년대 빌 클린턴의 탄핵과 같은 사건들은 이미 행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제도적 자제력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지금의 차이는 법적 대상의 성격에 있다. 더 이상 윤리적 정치적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유형을 가진 형사 범죄이며 연방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들이 요구하는 대응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논쟁의 장을 여론의 영역에서 형식적 합법성의 의무적 언어로 옮겨놓기 때문이다. 한편 입법부와 사법부 뒤편에서는 기관 재편을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원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사면 권한의 한계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재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법부 측면에서는 최소 2개의 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으로 중단된 형사소송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이러한 소송들은 기소된 행위의 성격과 공직과의 연관성 정도에 따라 재개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 형사적 책임 추궁의 내부 메커니즘이 점진적이지만 가시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판결로 사법부는 특정 제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직위나 직무에 기반한 영구적 보호막 대신 각 행위의 실질적 내용과 제도적 목적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 모델이 적용된다. 이는 향후 분쟁에서 대통령 권한 해석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의 변화다. 비록 판결문은 해당 사건에 국한되지만 이 선례는 다른 관할권에서 계류 중인 일련의 소송에 대한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대중은 헤드라인이나 성급한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내부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한 해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부터는 연방순회법원의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이 결정이 법적 행정적 체계의 초래한보다 광범위한 재편에 대해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판결이 공개된 이후 법무부 산하기술기관들, 특히 법률자문실 OLC를 포함한 기관들은 대통령 면책권의 범위에 관한 기존 법률자문 의견서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이러한 분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의회 의원들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최소 2건의 내부 메모가 재검토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전 행정부 시절 작성된 이 메모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 불기소 결정의 해석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는 문제의 제도적 틀 안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원사법위원회와 상원감독위원회 모두 최근 사법부 결정과 행정부 내부 정책 간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를 의제에 포함시켰다. 비록 공식적인 헌법 개정의 성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법원 간의 연속적인 사법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해석의 공백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로 메워야 한다는 진단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러한 합의는 제도적 성격의 입법적 이니셔티브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다른 집단들이 행정부 권한 사용에 대한 객관적 한계를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헌법연구센터 소속 법학자와 학자들은 소위 이중검증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입법적 기준을 재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사명원, 행사 수사 중인 사건에서의 인사 임명, 검사 해임 등 제도적 자위와 관련된 특정 대통령 행위는 사법부 또는 입법부에 소속된 독립위원회를 통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논의는 삼권 분립의 균형을 바꾸는데 전통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계층들 사이에서
이 주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음을 반영한다. 1심 사법부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다. 여러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각 사건에서 검토되는 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사적 행위인지 당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법률계 내부에서 움직임을 일으키며 소송 서류 작성과 주장 구성에 전략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워싱턴의 공공법 전문 로펌들은 특정 행위의 혼합적 성격, 즉 채택된 기준에 따라 공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의 본질을 평가하는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모호성은 선거 기간 중 제3자와의 소통이 포함된 사건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전에는 정치적 일상으로 여겨졌던 이메일, 전화, 통화, 만남, 공개 발언 등이 이제는 공직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운동 결정에 특권 정보를 활용하거나 재선을 위한 자금 배분, 조사 중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미지 전략에 백악관 보좌관들이 참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아직 이러한 점들에 대해 단일한 이해를 확립하지는 않았지만 관찰되는 경향은 법원이 평가되는 각 대통령 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공익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변화의 예는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나타났는데 담당 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주 선거 당국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위 검토 대상과 선거 인증 예비 단계에서 사설 변호사와의 직접 접촉과 관련된 행위를 구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상급 법원의 항소심에서 논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혼합행위 범주의 사용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법적 측면 외에도 이러한 재구성의 행정적 영향도 있다. 정부 윤리실과 연계된 부서들은 이해 상충 및 공적 자원의 사적 이용에 관한 내부 지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인사관리처 OPM와 같은 일부 연방기관들은 이미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개정할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는 선거운동위원회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법적 환경에 대한 제도적 적응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교차하면서 시스템은 동시에 선례를 흡수하고 대응하려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 대응은 균일하지도 즉각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관찰되는 것은 향후 무엇이 권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석적 안전구역을 창출하려는 시도다. 이는 기술적 노력이지만 명확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대통령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정의함으로써 사법부는 운영상의 한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들이 자체 통제 메커니즘을 재검토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드러냄으로써 이 채널의 역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미국 제도적 구조를 형성하는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형법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관찰되는 것은 갈등의 재편성이다. 책임 추궁에 대한 절대적 저항은 힘을 잃었고 논쟁의 중심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의 정립으로 옮겨갔다. 따라서 이론적 전통이 다른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책임 추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정확한 시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최근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은 자기 면책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의 구체적 적용에 남아있는 모호함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호함은 진행 중인 일련의 소송에 대한 판결의 즉각적 영향을 분석할 때 분명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을 구속력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해석하며 특히 피고인이 명시적인 개인적 사면 메커니즘을 방패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법학자들은 더 포괄적인 해석을 주장하며 판결의 논리가 공식적인 자기 사면 없이도 행정 권한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행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급심 법원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향후 대법원의 개입이 통일된 해석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재 논쟁의 가장 민감한 지점은 보호받는 정치적 행동과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도적 행위의 경계에 있다. 이 경계선은 특히 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제도적 방어로 다른 쪽에서는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때 불안정해진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는 선거 기간 중 이루어지는 제도적 성격의 공개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다. 자율기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적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발언이 방해 시도나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논쟁의 핵심은 증거 분야에 남아있다. 공식 직무와 개인적 행위가 혼재된 사건에서 증거의 수용 가능성은 특히 문제가 된다. 대법원의 이전 판결은 공식적 정부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했지만 동시에 공식적 행위에서 비롯된 증거를 개인적 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데 제한을 가했다. 이러한 법적 설계는 역설을 낳습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문서 및 통신을 보호함으로써 심지어 검토 중인 사실들이 공직 기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일 때조차도 일관된 증거, 서사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직면하여 분석가들은 두 가지 가능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하위 헌법적 법률을 통해 공무행위와 개인적 행위를 구분하는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회의 기록, 구두지시 기록, 당국 간 통신 및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사법부를 통해 기능적 동기, 공공적 영향, 헌법적 의무와의 직접적 연관성 등의 기준에 기반한 보다 상세한 판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두 대안 모두 완전히 성숙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입법부 내부와 전문 법률 포럼에서 예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 주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도적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관측자들에게 재임 중이거나 퇴임한 대통령이 법원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은 종종 미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당수 국민이 같은 현상을 정치적 박해로 해석하며 사법부가 권력 다툼의 적극적인 일부라는 주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관에 대한 집단적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선거 주기의 유권자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사법제도가 권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재확인하고 있더라도 대중의 인식이 약화되어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그 능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책임 원칙의 유지가 법원의 규범적 힘보다는 법이 공화국의 최고 직위에도 적용된다는 사회적 수용 의지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두 가지 체제 관점 간의 대립으로 변모한다. 하나는 제도의 우위를 중시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개인화를 강화하여 권위의 축을 대통령으로 이동시키는 관점이다.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다. 중단되었던 소송의 재개, 행정특권의 전략적 활용, 특정 결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서사적 논쟁, 그리고 최종 심판자로서의 고등법원의 역할은 각 결정이 새로운 효과를 낳고 새로운 갈등을 생성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러 단계에 걸친 소송 절차의 존재, 일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다른 일부는 이미 항소 단계에 있다는 점은 제도적 갈등이 단일 판결로 종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오히려 여러 법적 정치적 주기를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적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엄밀하게,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해석으로 추적하는 것은 해당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권력 한계, 구조적 긴장, 취약점을 드러내는 요소를 식별하는 데에도 여전히 필수적이다.